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아닙니다. 아이온큐 아니에요. 아니 힌트 드리자면은 뭐 의류 그리고 화장품 이쪽이에요. 잠시 후에 3부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1부는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에 그럼 약속 안 잡으세요? 방송 때문에? 못 잡죠. 아, 그래요? 네. 하루 종일 좀 비워두죠. 아, 그래요? 네. 저희 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진 않죠. 자, 좋습니다. 일단 오늘 할 얘기가 네. 보니까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있었던 게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거는 네. 이제 엔비디아가 실제로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던 거. 그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드리고 넘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어제 그 GDP가 이제 발표됐거든요. 이제 잠정치.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뉴욕 연준에서 그 전망 리스크라고 하는 지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좀 재밌는 자료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전망 리스크.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재밌어서 이게 제가 네.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짧게라도 말씀드리자 해서 넣었는데 연준에서 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네. 어떤 뭐 금융시장에 대한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한 자료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워낙 사람들이 뭐 네.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걸 또 연구했나 보네요. 네, 진짜 맞아요. 정말 안 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정말 생각보다 미국이... 되게 많은 걸 연구해요. 연준에서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그 종목들 이제 움직임 살펴보면 엊그제랑 어제랑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흐름 자체는.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테크 쪽, 이쪽이 이제 뭐 흐름은 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나눠서 반대쪽. 이쪽은 이제 좀 흐름은 별로 안 좋았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잘 아는 이제 엔비디아가 24% 이렇게 좀 상승했고 뭐 옆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흐름은 좀 괜찮았습니다. 네네. 근데 어저께 엔비디아가 23%가 올랐다 그러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네. 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워요. 장중에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냥 잠깐 한번 보면은 어제 24% 정도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시가총액이 하루에 네. 우리 돈으로 한 220조가 이제 늘어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있었던 그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 엔비디아 시총이 이렇게 있으면 184 빌리언 달러 네. 이만큼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어제 하루에만. 네네. 근데 이 정도 크기면은 어느 정도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총이 이제 154 빌리언 달러, 그리고 인텔이 114 빌리언 달러, 퀄컴이 116,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10.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가 그냥 새로 생긴 거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네. 하나 생겼네요, 하루 만에. 그렇죠. 그냥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220조 우리 돈으로 네. 이 정도 오른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S&P 500개 기업 중에 472개 기업이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시총이 좀 늘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가 하나가 더 컸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제가 220조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게 우리 기업으로 치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이러지 보니까 마요. 이러지 마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굉장히 좀 역사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네. 합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오전 중에 봤을 때 135조 정도 됐고 하이닉스가 79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2위, 3위. 네. 그 2위, 3위를 합친 거 정도 수준이 하루에 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좋은데 지금 그 디스카운트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도 뭐 엄청나게 놀랄 올랐습니다. 만큼 많이 올랐었고 네. 근데 그게 오른 게 이제 또 엔비디아가 혼자 오른 건 아니었고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타 반도체 종목도 다 같이 올랐었지만 제가 또 눈에 띄었었던 건 이제 TSMC가 어제 한 11% 올랐거든요 하루에.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는 이제 한 달 동안의 이제 그래프기는 한데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뻥 하고 이제 뛰어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치고 나가고 같이 따라서 이제 TSMC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 힘을 알 수 있었던 네. 하루였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테크 종목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주식 시장 중에 이제 AD 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술적 지표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를 뭐 워낙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왼쪽이 미국 나스닥이에요. 네. 보시면 지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게 AD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AD 라인이 뭘 의미하는 건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수는 올라가지만 이 AD 라인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서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네. 쏠림이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쏠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이제 나스닥에서도 그 AD 라인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반면에 독일도 요 며칠 새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독일 닥스 지수도 보면 나스닥 못지않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AD 라인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같이 지수랑.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쏠려 있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유념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게 어제 이제 GDP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미국의 GDP는 예비치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 잠정치 나오고 이제 확정치가 나오잖아요. 네.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1분기 GDP가 원래는 1.1% 상승한 걸로 예비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건 잠정치가 1.3%. 그러니까 원래 1.1 올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1.3이니까 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좋은 생각할 거. 수가 있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1.3으로 좀 올랐었던 거는 재고 투자가 조금 저조했지만 소비가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일단 1.1이었던 게 1.3으로 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구나 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GDP는 올해 1분기 1.3 성장이지만 GDI라고 하는 걸 보면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 GDI가 뭐냐? 그러니까 그 의견은 이거예요. GDP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네. GDI로 보면은 마이너스니까 네. 뭐 아주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GDP랑 GDI가 어떻게 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네,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해주시면 조금 네.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럼 GDI가 뭐냐 보시면 요거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 네.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줄임말이고 네. GDI는 똑같은 거에다가 인컴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GDP는 이 생산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그 국가의 어떤 그 생산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하는 거고요. 네네. GD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측면, 소득 측면을 좀 바라보면서 만든 그 국가의 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네네. 근데 원래는 GDP하고 GDI는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어차피 생산이 일어난 만큼 소득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뭐 삼면 등가의 법칙 뭐 어쩌고 있는데 어쨌든 원래는 GDP하고 GDI가 길게 보면은 똑같아요. 네, 똑같아야 맞는 쉽게 거예요. 생각하면 이런 거 맞아요. GDP는 네.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과 네. 물건의 개수 곱하기 가격을 딱 곱하면 GDP가 나오고 네. 맞아요? 뭐 정확하게는 네, 아닙니다만 거의 맞는 대충 대충 맞아요. 그러면 네. GDI는 생산된 재화에 대한 소득이 네. 곱해버리면 이게 뭐 GDI가 그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보통 같아야 되는데 보통 같아야 돼요. GDP는 늘어났는데 GDI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코끼리 한 마리 그림 가져왔는데 네네. 이거 착시 그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코끼리 다리가 이게 뭐 어디가 다리지 이게 헷갈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건 뭐냐면 둘 다 똑같은 걸 보는 건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은 거지만은 약간씩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는 플러스인데 GDI는 마이너스다 이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미국 GDP 그 실질
그래. 실질 GDP 성장률인데 이제 생산 쪽을 좀 초점을 맞췄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박스 칠한 거 네. 요게 이제 최근에 그 GDP고요. 이게 쭉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GDI 보시면 이거 이제 소득 쪽을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는 플러스인 상황인데 GDI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근데 이제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아까 GDP는 1.3%, 근데 GDI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3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차이가 좀 꽤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 GDP하고 GDI가 그럼 다른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재밌는 건 이게 있어요. 이 GDP하고 GDI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하게 간다, 거의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는 GDI가 GDP보다 좀 높을 때가 있고 네네. 또 어떨 때는 좀 낮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둘이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공을 해서 네. 이 GDI 그러니까 GDP 대비 GDI의 비율 네. 이거랑 주가 지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래프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여기 요 회색 선 네.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위로 올라가면 GDI가 GDP보다 좀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높다. 그렇게 네, 뭐 생각하면 쉽게 안 돼요? 생각하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냥 단순화하면 그래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네, 맞아요. 소득이 높을 때 뭐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GDI가 GDP보다 좀 저조하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이 낮을 때 네. 네, 요거를 보시면은 이 S&P가 이제 90년대에서 그 닷컴 버블 있기 전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GDI가 GDP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화면 또 다시 좀 한번 밀렸다가 보여주세요. 네. 화면 보면서 얘기하죠. 네. 여기죠, 여기. 제가 이거 빨간색 박스 칠한 게 이 GDI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네네.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요게 이제 닷컴 버블 전에 이제 한 10년간 주가 지수가 대세 상승이었을 때고 또 요때는 이제 그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GDI가 GDP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시기. 네. 이때도 좀 주가 지수가 셌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갈 때 항상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내려간다고 해서 항상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이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DP하고 그럼 GDI하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네. 이거에 대한 논란들도 많아요. 뭐 누구는 뭐 이거라서 그래 저거라서 그래 많기는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견들 중에 제가 나름대로 억셉트가 되는 거는 이게 세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금. 네. 네, 그래서 이 연준의 어떤 그 세금을 이제 뭐 그런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 그 지표를 보면 이 세금이 보통 조금 많이 걷어들일 때 네. 그때가 GDI가 GDP보다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GDI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때, 네, 세금을 많이 좀 걷어들일 때, GDI가 높다. 네.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100% 맞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요 차이가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해요. 제가 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막 0.01%, 막 1%, 막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묘해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네. 최근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그러네요. 네,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GDP는 좀 좋게 나왔지만 GDI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간에는 GDP와 GDI를 두 개를 약간 짬뽕해서 네. GDO, 아웃풋 네. 이거를 좀 더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의미 있는 지표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주장도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소득이 좋을 때 그래도 시장이 좋았던 경향은 있고 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소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GDI로 봤을 때는. GDI로 봤을 때. 여기까지 요것도 한번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아까 그 연준에서 그 전망 리스크 뭐 이거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거를 좀 설명드리는데 일단 뉴욕 연준에서 전망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원래 네. 없었던 거였는데 만들었는데 이 만든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요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연준에서 그 SEP를 계속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SEP라는 거는 그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 미국의 뭐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이제 이제 지표로 네.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시면 2023년 말에 그 SEP 상 연준에서 전망한 게 GDP는 연간으로 0.4만 오를 것 같아. 그다음에 실업률은 4.5가 될 것 같아. 그다음에 PC는 3.3, 코어 PC는 3.6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SEP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투자를 하고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수많은 기관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의사 결정을 할 거잖아요. 네. 연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위원들의 주관적인 전망이라는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원분들께서 아주 뭐 생각 많이 하시고 네. 다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주관적인 전망이고 그다음에 그냥 숫자만 이렇게 딱딱딱딱 적혀 있으니까 이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틀릴 때? 네. 아, 그리고 저게 틀릴 때 어떻게 저게 되느냐? 몇 % 확률이 될까? 아, 네네. 만약에 GDP가 0.4가라고 하는데 저게 확률이 어느 정도일 거고 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90% 확률로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혹은 또 어느 정도까지 전망과 다르게 떨어질 수 있을까? 네네.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냉키 의장도 예전에 2007년도에 이제 했던 발언 중에 경제 상태의 불확실성이 뭐 가장 뭐 만성적인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 말 뜻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SEP상 뭐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연준에서 전망을 했던 게 이게 불확실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예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간단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네네. 이해가 편하세요. 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박성욱 네. 위원 선임 매니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연준한테.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자꾸. 근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반가운 이 연구 자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앞으로 투자할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저는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그럼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그러면은. 네네. 그 그림 보기 전에 네.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Outlook at Risk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국 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굳이 표현하면 뭐 전망 리스크 지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이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라고 했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게 안 나는데 네네. 어쨌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발표할 건데 그 주요 거시 지표에 대한 전망 리스크를 계량화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제가 뒤에 가서 그림으로 보면 설명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나는 거죠. 그럼 실업률이 1년 안에 네. 5%를 넘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네. 그다음에 GDP가 뭐 플러스 0.4라고는 하는데 마이너스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량화한 거고 이제 느낌이 아닌 걸로 예, 확실하게 이제 숫자로 이제 보이게끔 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요 까만색 그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네. 요게 이제 미국 GDP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뉴욕 연준에서는 GDP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 GD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GDP가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던 거고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네네. 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테 마냥 그 네.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맨 바깥쪽에 있는 이 파란 선. 네. 요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확률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90%와 1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밖으로 뚫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확률상. 그런 거거든요. 제 표정 보이시죠? 이게 제 어려우신가? 표정 보이시죠? 우리 옛날에 그 통계 배울 때 이과 출신이시죠? 아니 저는 문과예요. 아, 문과예요? 네. 통계 배울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거든요. 오차범위. 네. 그래서 오차범위 뭐 10%, 15% 통계적 유의미성 이런 거 배울 때 진짜 머리 지끈지끈하는. 근데 이거를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뭐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이게 벗어났을 때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면 네. 내가 이 어떤 자산에 몇 %를 투자할지 여기 아주 힘을 줄지 좀 힘을 뺄지 들어갈지 나갈지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GDP가 요거는 향후 4분기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이 파란색 선 안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여기 주황색 선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그 가능성이 또 높은 거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연두색 얘는 네. 딱 50%예요. 그러니까 균형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뭐 퍼센테이지 있고 뭐 색깔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이제 퍼센트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2015년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이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밖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낮은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게 딱 터지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이제 성장률하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실업률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확률로 표현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건 이제 성장률 쪽이에요. 그러니까 GDP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뉴욕 연준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 향후 4분기 안에 네. 4분기 한 1년 정도 안에 봤을 때 이 GDP가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하방 리스크가 지금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GDP가 마이너스 1%를 하회할 확률이 20%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0.4를 예상하고 있지만 네.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0.23이니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0.23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0.23 근처에 놓을 확률이 일단 가장 높은 거죠. 네네. 이 사이에서. 예. 근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이들이 이제 그 표현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0.4 뭐 지금 그 GDP가 뭐 1.3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방 리스크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망이 50% 균형점 정도 되는 게 0.23 정도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10%돼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2.23으로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그 맨 바깥에 있는 이 2.5라고 돼 있는 거는 이 바깥으로 넘어갈 확률은 이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GDP가 상단이 한 1.23 정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하단을 좀 많이 나쁘게 본다면 마이너스 0.8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네. GDP가 1.23에서 좀 안 좋은 마이너스 0.8까지 또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마이너스 2.23까지 내려갔다. 네. 이걸 뚫고 내려갔다. 이거는 뭐 아주 뭐 특이한 확률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또 뭐 적절한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성장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제 인플레이션 쪽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은 이것도 아까랑 보는 그 방법은 똑같아요. 요 인플레이션이 그 검은색 선이고 요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아주 그 확률이 낮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 파란색 선을 아주 껑충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뉴욕 연준에서는 이제 그 전망 리스크로 이제 표현하는 거는 앞으로 4분기 안에 균형점이 되는 거는 한 1.93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뉴욕 연준에서 표현은 그 목표 그 인플레이션 근방에서 네. 그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50% 그러니까 일종의 균형점이 거의 물가 목표 2%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것만 봤을 때는 물가는 어쨌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좀 보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네. 재밌는 거는 이 뉴욕 연준에서 이렇게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연준 의사록도 보면 거기에서도 그 연준 위원들이 물가 지금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경기가 받아들이는 그 리스크가 상방과 하방이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적어놓긴 했는데 연준 위원들도 이 자료를 분명히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분명히 참고를 했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표현이 거의 굉장히 유사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네. 이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률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실업률 쪽 보시면은
실업률은 지금보다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뭐 대체로 뭐 시장 전망하고 좀 비슷한 거고 실업률이 지금 3.4잖아요. 네. 5%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40%다. 어. 40% 정도 된다. 그거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균형점이 50%가 4.7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분기 안에 실업률이 4.71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일단은 가장 높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 실업률. 그래서 리스크는? 이거를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는 방법은 네. 저도 좀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는 이거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균형점 50% 그쪽 거기가 이제 중심점이니까 그쪽을 향해서 어쨌든 그 거시 지표들이 향해서 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일단 그 성장률 쪽 관련한 거는 지난 1분기가 1.3이었고 네. 4분기에 50% 균형점을 0.23 여기가 제일 높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방향은 하락이다. 그렇죠. 어쨌든 방향은 GDP는 내려간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9 이거는 그 CPI예요. PC는 네. 아니고 네. CPI인데 이제 4.9인데 4분기 이후에는 1.93 균형점이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하락.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이 3.4인데 4분기 후에 이제 그 확률이 높은 거는 약 4.71.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복잡한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장률은 내려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한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거는 주식과 채권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은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 채권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채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이 하락이 또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올라간다는 거는 그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좋은 그 소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향후에 유리한 자산은 뭘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이 좋다, 채권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각각의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할 건지 네네. 채권을 투자한다면 뭐 어느 정도 투자할 건지 네. 이렇게 좀 비중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채권은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요즘에 TLT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뭐 방송을 통해서 TLT를 이야기를 할 때 네. 가격보다 또 조금 더 내려왔어요. 최근에 네.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네, 네, 금리 네. 막 올라가게 되면서 네. TLT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왔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각각 이제 해석의 차이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채권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주식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경기가 연착륙이면 주식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네네. 연착륙이면 뭐 그건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트위터를 또 연구했다고요? 네, 그 트위터 네. 말씀드리면 그 제가 여기 출연해서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말씀드렸을 때 한국은행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각 포탈 네. 여기에 나오는 경제와 관련된 그 기사들에 써 있는 뭐 단어들 이런 걸로 네네. 싹 모아서 네. 뭐 심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었다. 네. 그 말씀드리고 뭐 이거 지수랑도 좀 비슷하더라.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준에서 트위터를 가지고 한국은행이 했었던 거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심리 지수를 만들었어요. 야, 데이터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걸 허락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공적인 거니까 네네.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트위터 심리 지수 그래서 트위터 파이낸셜 센티멘트 인덱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그 심리 지수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가면 심리가 안 좋은 거고요. 네. 내려가면 심리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최근 거 보면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연준에서 우리 이제 금리 올릴 거야라고 이제 할 때 그때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이렇게 심리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걸 안 알 수가 좋아지네요. 있고. 네. 그다음에 요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있을 때였고요. 계속 안 좋아지네요. 그리고 또 좀 괜찮아지는 듯하고 내려가다가 또 한번 빡 하고 올라갔었던 게 SVB 사태 났었던 거. 네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일단 4월 달 거밖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4월 기준으로는 좀 떨어졌고요. 심리가 좀 좋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심리가 좋아졌구나, 나빠졌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그 심리 지수하고 금융 시장이 네. 굉장히 연관이 좀 크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연준에서.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위터 심리 지수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색 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가면 금융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네. 검은색 선도.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상황 보시면 이 트위터 그 심리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스프레드도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트위터가 코로나를 예측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때도 그 빨간색인 이 심리 지수 트위터 요것도 이제 올라갈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때도 이제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네. 심리 지수는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채권 스프레드도 그 뒤이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채권 시장 이 스프레드 말고도 여러 가지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연준이 네. 썼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트위터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신용 및 금융시장 정서의 새로운 척도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트위터 감정지수가 트위터 금융 감정지수가 기업 채권 스프레드 및 기타 금융 조건 측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라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분은 지금 네. 그 FR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지금 이거 그 해석해서 쓰신 저런 거예요. 내용이 실제로 있었어요? 저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저렇게 적혀 네, 있어요. 저도 오.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이 이 차트가 지금 그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멘트 네네. 그게 이거예요. 이 그림이 아. 네, 연관이 네. 있더라라는 거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주식이랑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논문 그 연구 자료가 이제 논문처럼 돼 있는데 그 논문의 그 맨 뒤쪽에 보면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간 주식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일매일. 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일간. 장기적으로는 안 적혀 있고 일간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 지수를 만드는 게 그 연준에서 만든 게 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진 이런 그 단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새벽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일간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간 주식 시장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그 트위터 심리 지수 네. 일간 이 움직임을 이제 파악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연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요 TFSI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줄임말이에요. 트위터 파이낸셜 센티멘트 인덱스. 네네. 요게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1 표준 편차 상승 시 네. S&P 500이 6bp 하락하더라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좀 심리가 조금 높아지면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아지면, 그 간단하게는 S&P 좀 더 네. 떨어지더라. 예, 그렇게 일간 기준으로 그런 그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또 뭐 꼭 그 트위터 심리 지수 말고도 뭐 다른 지수하고도 비교해보고 뭐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도 있고, 근데 제가 지면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지는 않았는데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뭐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네. 이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일들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책 같은 걸 결정할 때 참고하겠다라고도 적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요. FRB FRB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이코노믹 리서치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코노믹 리서치 메뉴.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거의 한 이제 막 나온 거여서 네네. 거의 상반쯤에 그 연구 자료가 있고 또 트위터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를 한 게 또 밑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가지고 최근에 이런 연구가 좀 활발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FRB 들어가서 이코노믹 리서치 네. 메뉴 누르고 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걸 네.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요새 뭐 그 챗 GPT 가지고 그 네네. 번역하는 프로그램 좀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굉장히 번역 잘 돼요. 저도 이제 그걸로 보는데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걸로 이제 해석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4월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네. 심리 지수가 좀 좋아진 걸로 네, 네, 확인이 맞아요. 됐다. 네, 네, 트위터에서 네. 알겠습니다. 참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제일 좋겠죠. 이거 주기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매일매일이요. 아, 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뭐 프레드라든지 네. 뭐 연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직 올려놓지는 않고요. 저도 이거를 어디 이렇게 데이터를 뭐 접근할 수 있을까 막 찾아봤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네네. 아직 올려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하는 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는데 한 일주일 좀 평균 이걸 구해서 이제 뭐 계산을 해놓고 뭐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